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연 작가님의 장편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부장 귀국하다. 김 부장은 길치가 분명하다. 망원역 2번 출구 앞 맥도날드로 그를 데리러 나가며 확신했다.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는 1년 전 문병을 온다며 망원역에 와서는 길을 못 찾겠다고 발목에 반 깁스한 나를 기어이 마중 나오게 했다. 두 번째는 이민을 간다며 전자레인지와 스탠드를 주겠다고 망원역으로 와서 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3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그를 데리러 망원역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 망원역 앞 맥도날드. 입안에 햄버거를 우겨놓고 있는 김 부장을 발견한다. 캐나다인 맥도날드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너무도 당연하게 말하곤 감자튀김을 한 움큼 집어먹는 김 부장.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잠자코 그가 먹는 것을 바라본다. 후덕하던 몸은 살이 쭉 빠졌는데 날씬해졌다기보다는 안쓰러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표의 반팔 티셔츠에선 수차례 땀이 배었다가 식었는지 소금기와 땀 냄새가 배어있다. 무엇보다 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있는 맹인 안내경 같은, 아니 맹인 안내경 한 마리 반은 조기 들어감직한 검정 트렁크가 명백한 사실 하나를 증가하고 있다. 그가 오늘 밤 나의 집에 묵을 거라는 것. 김 부장은 검정 트렁크를 끌고 나의 집으로 향하며 주요 포인트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삼거리에서 반 우회전, 구도로 지나서 이발소 끼고 우회전. 근데 이 동네에 아직도 이발소가 있구나. 동네 참 정겹네. 길치를 탈출하려는 김 부장의 노력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게 달갑지 않다. 이제 알아서 길 잘 찾아오시겠네. 마트나 편의점은 없냐? 아주 살림을 차리실 작정인가 보다. 나는 눈앞에 또 간이 보이는 유진마트를 가리킨다. 과일과 채소가 망원시장 갈 것까지 없게 싸고, 아이스크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나의 단골 가게. 그는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악수하듯 소주 3병을 먼저 집어든다. 뒤이어 샤오깡에 고래밥도 챙긴다. 초저예산 술상이로군. 거기에 생물 오징어 한 마리와 콩나물, 김, 청양고추를 산다. 오징어 국이라도 끓이려는 건지 궁금증이 막 일어나려는 찰나 그가 나에게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묻는다. 필요한 거야 많지. 휴지도 다 떨어져가고 커피 믹스랑 쓰레기 봉투, 달걀, 건전지, 면도날, 샴푸, 모기약 등등. 나는 그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생수 2통만 집어든다. 카운터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보루를 추가한 그가 돈을 내므로써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나 당분간 너네 집에 묵는다. 이거 대학 입학하고 처음 상경해 하숙집 잡은 느낌인걸? 김 부장은 그렇게 말하곤 흐뭇한 표정으로 옥탑 마당 끝으로 걸어간다. 멀리 한강과 성산대교가 바라보이는 옥탑 마당 돗자리에 앉은 채 나는 소주잔을 비우며 대학 신입생이고 싶은 40대 아저씨의 축 처진 어깨와 퍼진 엉덩이를 바라본다. 한참 야경을 보던 그가
돗자리로 돌아와 잔을 비운다. 말이 없다. 그러다가 대화는 옛사람들이 안부 따위를 물으며 돌고 돌았다. 내가 하숙집 아줌마는 아니라지만 규칙은 정해야 하는 법. 부장님,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야, 부장이라고 좀 하지 마. 그냥 부장님이 부장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그게 편해요. 투덜대듯 소주잔을 비우는 김 부장. 부장 잘린 지도 벌써 4년이나 됐거든. 근데 여기 500에 30일 했지? 이제 200에 30쯤 될 거예요. 보증금 300 정도 까였으니까 월세 많이 밀렸구먼.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그런 말이야. 내가 10을 낼게. 30에서 10. 그리고 물값, 전기값 같은 건 반반씩 하고. 어때? 부장님. 맞아. 인터넷선 없다 그랬지. 인터넷선도 내가 깔게. 진짜 가실 데 없어요? 김 부장이 입맛을 다시더니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없어. 캐나다 갈 때 집도 절도 다 정리했잖아. 가실 데도 없으면서 왜 돌아왔어요? 작정하고 가셨으면 무조건 붙어 있었어야죠. 난 캐나다가 싫어. 사람도 겪어봐야 안다고. 캐나다도 겪어보니 싫다는 걸 알겠더라. 형수랑 민진이는 어쩌고요? 걔들은 거기가 좋대. 그럼 계속 떨어져 살 거예요? 대답이 없다. 더 묻기도 민망하다. 말없이 그의 잔에 소주를 따른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잔을 비우고 돗자리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본다. 망원동 참 좋다. 500에 30이면 이렇게 전망 좋고 마당 있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영준아, 내가 500 벌 때까지만 참아주라.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지낼게. 그가 하늘을 향해 독백하듯 내뱉는다. 당혹스러웠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언제나 목소리 하나는 호탕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부장님 있어도 많이 불편할 건 없거든요. 다만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다. 형수님이랑 잘 합쳐서 새 출발한다며 가시고는 3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순간 김 부장의 상체가 펀치모신처럼 벌떡 올라왔다. 주먹 한 대 올리치라는 듯 내 앞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댔기에 나는 움찔하며 뒤로 몸을 뺐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거야. 근데 아직 돌 던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라. 나는 다시 벌렁 누워버린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답했다. 월세 30에서 10 내시고요. 전기세, 물세 같은 거 됐어요. 김 부장이 일어나 웃으며 건배를 청한다. 나는 잔을 비우며 100kg에 육박하는 그가 이 더위에 샤워를 얼마나 해야 될지 스멀스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내 첫 책을 낸 만화출판사 영업부장이었다. 잡지 만화 시절 실시된 마지막 공모전.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나는 만화가가 됐다. 담당 편집자는 저 때문에
내 만화가 절대 잘 팔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언하듯 말했다. 그는 예방주사라 했지만 내겐 군대 고참이 부리는 텃세로 느껴졌다. 오히려 내 만화에 관심을 갖고 잘 팔아보겠다고 한 건 영업을 담당한 김 부장이었다. 말년 병장이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격이 없이 대하듯 그는 정말 친절했다. 담당 편집자의 상대로 잘 안 팔려 찬밥이 된 내 만화책을 좋아해주고 어떻게든 팔아보려 노력한 그야말로 나의 유일한 우군이었다. 결정적으로 그와 친해진 계기는 출판사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캐리커처 그려주기 행사였다. 그때 나는 김 부장의 초등학생 딸 민진이 캐리커처를 그려주었는데 민진이와 형수님 모두 그 그림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며칠 뒤 김 부장은 딸이 자꾸 자기 얼굴 그려준 만화가 삼촌 얘기를 한다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김 부장은 투자 명목으로 구리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다. 그 나이에 제법 값이 나갈 자기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그는 대출이자가 엄청나다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화장실이 2개라며 집자랑을 마다하지 않았다. 민진이는 자기 아빠 못지않게 넉살이 좋아 친구 5명을 데리고 왔다. 나는 5명의 캐리커처를 하나하나 정성껏 그려주고 나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형수님은 캐나다산 로브스터를 삶아주었는데 아무래도 캐나다에 대한 형수님의 동경은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캐나다에선 이런 로브스터를 10불이면 산다고 하네요. 나는 로브스터의 소주를 마시고 김 부장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또 캐리커처로 그려주고 자고 가라는 걸 사양하고 서울 가는 마지막 버스에 올랐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속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군다나 그 집이 누군가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지인 정도 되는 것이다. 김 부장 가정과 나의 인연은 민진이가 나를 만화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고 김 부장도 더 이상 부장이 아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는 8평 옥탑방에서 함께 지내는 신세가 됐다. 이 옥탑방은 큰 방 하나와 마루 겸 부엌으로 되어 있다. 부엌 옆으로 창고와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 겸 화장실은 반신 욕조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편이다. 지난번 살던 집은 욕실이 좁아 반신 욕조를 주인 집 뒷곁에 버려두어야 했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일까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바로 넓은 욕실이다. 마당에는 세탁기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큰 고무대야가 놓여있다. 주인 할아버지가 재활용품을 잘 수집해 놓으라고 일부러 가져다 놓고는 일주일에 2번 검사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옥탑마당 왼쪽을 지배하는 2줄의 평행선 빨랫줄이 있다. 이 옥탑방에 이사 오고 나서야 나는 빨래하는 것을 즐기게 됐다. 이전이 반지하방에서 꿉꿉하게 빨래를 말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취생활 8년간 6번 이사하며 살아본 자취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여기 망원이동 00000번지 김판곤 시댁 옥탑이다. 우리는 소주를 다 마시고 마루로 술자리를 옮기고는 냉장고에 큐팩 맥주 하나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김 부장은 마지막 술잔을 독배처럼 비운 후 스르르 마루에 누워 미동이 없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술 마실 땐 몰랐던 열대의 입김이 온몸에 질척이기 시작한다. 샤워를 하고 자려다가 선풍기만 튼다. 제법 시원하네.
만족하던 찰나 양심이 간질거려 일어선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정확히 문과 마루 사이에 놓고 회전 모드로 작동을 시키자 바람이 김 부장의 러닝 셔츠를 흔든다. 선풍기는 일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도 바람을 밀어넣는다. 방으로 들어와 눕는다. 아까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밤을 날 수 있을 듯하다. 그때 귓가에 들리는 소름 끼치는 윙윙 소리. 아이씨, 선풍기 바람을 타고 모기들이 침공한다. 방이 창에는 방충망이 있지만 마루와 부엌 창엔 방충망이 없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 왜 나는 F킬러가 떨어져도 새로 살 생각을 안 하는가? 식료품 살 돈도 빠듯해 생필품은 늘 뒷전이 되는 것이다. 순간 목덜미가 가렵다. 어느새 모기들이 흡입을 시작한 모양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을 닫고 바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어둔 채 선풍기 바람을 맞는 대신 모기에게 뜯길 것인가? 결국 나는 1. 불을 켜고 2. 선풍기를 김 부장에게 고정하고 3. 방문을 닫고 4. 눈에 불을 켜고 박수쳐가며 방안 모기를 다 잡아 죽인 뒤 5.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더위에 쪄 죽더라도 모기는 질색이다. 김 부장 취향은 모르지만 그는 바람을 얻었고 모기에겐 노출됐다. 무릇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나는 공평한 내 처사에 스스로에게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뒤어 밀린 잠이 스멀스멀 올라와 더위도 잊을 즈음 마루에서 갱음이 들려왔다. 진짜. 김 부장의 코골이가 시작됐다. 모기가 코에 알람이라도 건드렸나 보다. 그렇게 코골이 대마왕 김 부장의 공습으로 인해 나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역시 삶은 공평하지 않다. 아침이 되어 겨우 잠이 든 나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다. 문을 열고 보니 마루 겸 부엌에서 열기가 활활 전해져 온다. 김 부장이 싱크대 앞에서 흠뻑 젖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무언가를 끓이고 있다. 뭘 그리 푹푹 끓이세요? 콩나물 해장국, 군산식이다. 그가 불을 끄고 해장국을 그릇에 퍼담아 밥상에 내려놓는다. 한쪽에 놓인 김을 찢어놓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란다. 그대로 해서 한 입 삼킨다. 시원하고 구수한 게 제법이다. 콩나물 밑으로 어제 산 오징어가 잘게 썰려 국물 맛을 낸다. 이거 괜찮은걸? 부지런하고 요리 잘하는 방돌이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밤에 뒤척이면서 그를 옥탑방 안으로 들인 걸 재고해봐야겠다던 생각을 철회한다.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레 설거지는 내가 했다. 이후로 단숨에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한 명이 식사를 준비하면 한 명이 설거지를 한다. 한 명이 청소기를 돌리면 한 명이 세탁기를 돌린다. 한 명이 음식물을 사오면 한 명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15년 영업자 경험답게 김 부장은 눈치도 빠르고 처신도 잘한다. 생애 처음 생긴 방돌이가 10년이나 나이 많은 부장급이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김 부장은 자신이 깐 인터넷선을 이용해 구직 사이트를 전전하고 있고 나는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러스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자급비 50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은 대충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 돈이 들어오는가이다. 마감을 지켜 자금물을 보내줘도 고려 입금 마감은 무시되는 게 이 바닥이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덩달아 나도 김 부장이 검색하는 구직 사이트를 기웃대기 시작했다. 영업직 35세 이하? 에이, 35세면 난 턱걸인데? 그럼 너 나가서 해. 정확히 뭐 하는 건데요? 봐봐, 대충 감 잡히지 않아? 001보 보급소. 돈 봉투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복돈 받으세요 하면 돼. 에이, 이런 걸 왜 해요? 자식, 배부른 소리 하네. 내가 네 나이면 당장 가서 한다. 그따위 돈 봉투 돌리는 신문 영업은 안 합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몰라요. 진짜 일 없어요? 부장님이야말로 영업으로 잔뼈 굵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젊었을 때지. 이젠 영업은커녕 경비 자리나 알아봐야 돼. 너처럼 그림 그리는 재주 있으면 뭐라도 그려서 팔아먹겠는데. 대책 없는 사람끼리 서로 부러운 척하는 거 좀 웃기거든요. 김 부장이 억울하다는 듯 나를 본다. 영준아, 난 진짜 네가 부럽다니까. 그림 그리는 재주 있지.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 결혼도 안 했지. 이 집도 있지. 일자리나 알아보세요. 김 부장이 말에 신경을 끄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니 나는 김 부장이 말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들어보였다. 버진 아일랜드는 어느 바다에 떠 있는가? 여름날 피좁은 옥탑방. 두 사내가 러닝 셔츠 차림으로 땀을 줄줄 흘리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모니터 안 구직란을 살피며 탁상 공론에 열을 올린다. 이 상황이 싫다. 칙칙한 일은 같이 하면 더 칙칙해진다. 그래서 나는 책들을 가방에 챙겨 마을버스를 타고 마포 평생학습관에 왔다. 불행히도 망원동엔 큰 도서관이 없다. 흔히 마포 도서관이라 불리는 마포 평생학습관은 무지 크고 에어컨도 나오고 책도 많고 젊은 아가씨도 많다. 홍대 앞에서 마을버스를 내린다. 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를 하의. 그것조차 실종될 정도로 짧게 입은 거리의 각선 미녀들이 여름을 뽐내고 있다. 눈이 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서둘러 학습관으로 향한다. 집에서 도시락이라도 싸왔을 것 같은 참한 처자들이 열람실 칸칸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공부에 열중이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보이는 그녀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젊어진 느낌이다. 사회생활 첫 도전에 동참하는 기분도 든다. 마지막 여자친구가 떠난 지 어느덧 4년. 인정하긴 싫지만 이제 나는 젊은 여자들과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꽤나 신선함을 느끼는 노총각이다. 자, 그럼 이제 학습관 투어를 시작해볼까? 먼저 장서실에가 빌린 책을 반납한 뒤 새로운 책들을 빌렸다. 모두 무슨 원리니, 뭘 바꾸니, 뭘 믿느니 하는 법칙과 기술로 가득한 자기계발서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자기를 주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잊고 있으면 면죄부가 생기는 느낌. 자본주의 사회의 성경이 바로 이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자기 개발서대로 살진 않는다. 그건 성경 말씀대로 살진 않지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한 거다. 이번에는 간행물실에서 일반 신문과 스포츠 신문 그리고 경제신문을 꼼꼼히 정독한 뒤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표지로 나온 영화 주간지를 후딱 읽는다. 그러고 나서 시청과 교육실에 비치된 검색용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 그래, 이게 인구 밀도 높은 방에서 김 부장과 같이 머리 맞대고 살피는 것보다 100배는 쾌적하다. 역시 도서관에 오길 잘한 것 같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알바 사이트도 들어가 본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쾌적한 기분에 부지런히 새 페이지를 열며 한 달 전 게시물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다. 순식간에 기분이 다운된다. 역시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은 없는 법.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열람실로 돌아가 사람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듣는다. 정숙을 요하는 열람실에서 무슨 소리냐고? 원래 조용한 곳에서 나는 소리가 더 인상적인 법. 나는 1시간 정도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낙서를 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면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살아보겠다고 앞자리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던 시절들이 용회되는 걸 느낀다. 당시 나는 뒷자리에서 공부를 뒷전으로 둔 채 빈둥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선생님들도 포기한 그 친구들은 음악을 듣거나 낙서를 하거나 졸거나 하면서 여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었지. 지금 그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나도 못 나가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그렇게 취업 준비로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수업 제친 학생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 소원을 말해봐가 터져나온다. 제기랄, 스마트폰 발신음을 진동으로 해놓는 걸 잊었다. 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열람실 밖으로 나갔다. 명석은 IT 업계의 기린아였다. 중학 동창인 이 녀석은 PC 통신 시절부터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했고 벤처 열풍이 불던 20년대 초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몇 년 뒤 수십억 자산이 회사 대표가 되어 폼나게 살았다. 처음으로 내게 외제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연예인 뺨치는 여자들만 사귀던 놈이었고 역삼동에 50평짜리 포차를 열어 대박을 내기도 했다. 그래,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내 앞에서 곱창에 소금장을 잔뜩 발라 씹어대며 씩 웃는 그는 더 이상 벤처회사 대표도 대박 포차 사장도 아니다. 벤처 열풍이 무너지며 녀석도 기울었고 포차는 동업자들 횡포와 농간에 빚만 떠안고 좁아야 했다.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 꽤 오래 잠적했던 녀석이 최근 들어 재기를 위해 이곳저곳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긴 했다.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왔을 때부터 지금 내 앞에서 소주잔을 비우는 녀석이 갑작스럽진 않았다. 가끔 곱창에 소주도 괜찮단 말이야. 허세 부리지 마라. 여기 망원동에서 제일 비싼 집이거든. 실제로 망원동 만셰곱창은 서울 시내 곱창집 중에서도 꽤 비싸고 유명한 맛집이다. 놈이 이곳으로 오라고 할 때 자식 여전히 입만 높아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다.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오면 될 곳을 택시를 타고 왔고, 이곳도 스마트폰 맛집 검색으로 찾았다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어보인다. 역시 입맛과 씀씀이는 성적과 반대라 한 번 올라가면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다. 내 힐란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가 소곱창 2인분을 추가한다. 사업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걱정 마. 설계 다 끝났어. 어머니는 잘 계시냐? 장가 가라고 난리시다. 너도 마찬가지지. 나야 백수인 거 아시니까 이제 별말 안 하신다. 돈 없다고 못 가냐? 너처럼 소박한 여자 만나면 돼. 그럼 너는? 난 그렇게는 못하지. 돈지랄 해야지. 돈지랄이든 개지랄이든 어디 좀 떨어봐라. 그러려고 서울 왔잖아. 주식으로 돈은 좀 벌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사업을 다 말아먹고 한동안 충격이 컸던 녀석은 내상을 치유하려 서울을 떠나 고향인 김천 외곽에 원룸을 잡고 집거했다. 그러고는 독학으로 주식을 배워 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 자기 방에 모니터 2대 놓고 하루에 2시간 투자에 월 300 정도를 벌었다니, 역시 돈은 벌어본 놈이 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나 김 부장은 주식을 배우는 데만 월 300원 써야 할 거다. 역시 명석은 돈 버는 쪽으로는 제 이름처럼 명석하다. IT 업계에 투신한 것도 벤처 회사를 차린 것도 모두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걸 예측한 건 아니겠는가. 영준아, 간단해. 돈이란 거 말이야, 가재 잡기 같은 거야. 우리 여름이면 직지사 솔밭에 가서 가재 잡았잖아. 잡다 보면 어느 바위 아래 몰려있는지 곧 감을 잡게 되지. 그럼 거기다 얼마나 큰 그물을 치냐, 그거였잖아. 말은 쉽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다 그물을 칠 건데? 내가 팬티 공장 차릴 것도 아니고 역시 인터넷이 바다지. 너 연목이 놈들이랑 또 엮이려 그러냐? 아니, 이건 철저히 익명이 세상이거든. 너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법이 뭔지 아냐? 나 건맹이나 다름없다. 묻지 말고 읊어. 그는 소주 한 잔을 비운 뒤 다단계 업체 실장처럼 내게 말했다. 있잖아. 인터넷에서 되는 2가지 노가 있어. 예스가 아니고 닥치고. 그 2가지 노만 잘 팔면 되는데 바로 프로노와 카지노지. 그럼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거냐? 얘라이 정신나간 새끼야. 너 그래도 전에는 벤처라고 명함이라도 내밀었어? 그런 일로 명함 팔 수 있어? 나라고 윤리의식이 대단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워낙 총명해서 그 모습을 은근 동경했던 친구 녀석이 꺼내던 회심이 카드가 고작 포르노나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니 실망감에 화가 치밀었다. 벤처 회사 이름 보고 그 회사 하는 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없다. 명함은 무슨 테크니닷컴이나 붙여서 파면 되고 실제로는 명함도 필요 없는 일이라고. 나는 술잔을 비우고는 곱창 2조각을 한꺼번에 집어먹었고 우물우물 씹으며 녀석을 노려보았다. 간단해.
기싸움박한 카지노 프로그램은 이미 구했고 버진 아일랜드 같은데 은행만 하나 개설하면 돼. 거기서 유령 계좌 만들고 서버 돌리면 안전하다고. 왜 버진 아일랜드까지 가는데? 그런 데는 페이퍼 컴퍼니가 허용되거든.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돈 안 벌고 가만히들 있는데? 다들 그렇게 버진 아일랜드 가서 그런 거 차리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벌고 있어, 아는 놈들은. 그래서 나보고 홈페이지에 일러스트라도 그리란 말이냐?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고, 너도 알지만 그림이랑 간단한 웹 디자인이나 하는 애가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냐? 난 그런 재주 없다. 명석은 중학교 짝꿍이던 시절 그네 공식을 알려주듯 우쭐해하며 말했다. 임마, 너는 내가 믿잖아. 너랑 나 사이의 믿음, 그거 엄청난 자산이라고. 자산은 있는지 몰라도 자신은 없다. 있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버진 아일랜드에서 계좌랑 서버 관리만 맡아주면 돼. 순간 버진 아일랜드가 지구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도무지 그 위치를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녀석이 도박인지 포르노인지 사업이 괜찮은 구상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명석이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영준아, 이건 네가 모르는 세상이야. 난 말이야, 전부터 이 시장이 쉽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안 뛰어든 건 그놈이 가오 때문이야. 아까 네 말처럼 폼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 밑에 애들도 많이 부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 말이야. 근데 내가 다 말아먹고 배운 건 오직 이거 하나야. 돈은 돈이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돼. 사회적 지위? 상류층은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야. 우리 같은 김천 출신 촌놈들은 고시 합격하거나 스카이 2대 정도 가줘야 겨우 신분 상승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현실적인 우리 목표는 개정승이라고. 한마디로 졸부지. 정말 졸부가 되고 싶냐? 넌 싫으냐? 나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부자건 뭐건 상관없어. 너 지금 백수로 찌질하게 살고 있지? 결혼은커녕 여자들이랑 데이트 한번 할래도 차는 한 대 있어야겠지? 차 없으면 요샌 여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그리고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려면 최소 전세 1억 원 있어야 돼. 거기에 애라도 낳아봐라. 맞벌이 안 되면 혼자서 한 달에 500원 벌어야 할걸? 그렇게 20년 키워서 네 아이 대학 보내려면 그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1,000만 원도 넘을 거고, 지금 한 학기에 500 정도 한댔잖아. 아까 오다 보니 반값 등록금 어쩌고 데모하더라. 내 장담하는데 그거 절대 안 돼. 자, 그럼 대충 네가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면 월 500은 벌어야 미래의 자식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졸부로도 아니고 보통으로도 아니고 소박하게, 정확하게는 가난한 편으로 살면서 말이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되지 뭐.
씨발, 인생 한 번 사는데 마누라랑 애새끼 가질 자격도 없으면 그게 인생이냐? 난 마누라도 둘은 가지고 싶고 애도 셋 이상은 낳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부가 돼야 한다고. 너랑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녀석이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술잔을 비운다. 나는 잔을 채워준다. 마침 곱창을 뒤집어주러 온 아줌마가 흥미롭다는 듯 연신 명석을 눈짓한다. 곱창이 익고 아줌마가 자리를 뜨자 잔을 들어 녀석과 건배했다. 다시 곱창을 집어먹고는 서로를 마주본다. 네가 그렇게 살겠다는 건 잘 알겠다. 근데 버진 아일랜드는 모르겠다. 영준아, 내가 왜 저번에 실패했는지 아냐?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뒀기 때문이야. 폼 잡고 사업만 키우고 상대적으로 사람은 소홀했지. 온통 아부의 협작꾼들이었는데 그땐 몰라보겠더라. 그래서 이번엔 사람 많이 쓸 필요 없는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다. 또 너라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나도 널 믿는다만 난 빼줘라. 태도가 다르다고 그랬지. 너 평생 만화만 그리며 살고 싶다며. 버진 아일랜드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거기서 만화 그려. 몇 년만 거기 있으면서 돈도 벌고 대표작도 만들어서 오란 말이야. 천국이라도 보내준다는 듯 녀석은 힘주어 나를 설득한다. 하지만 버진 아일랜드라니. 어쩐지 그것은 거리에서 설파되는 천국처럼 내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느껴질 뿐이다. 여전히 내키지 않았으나 소곱창을 사주는 놈이 성의를 봐서 적당한 대답을 찾아냈다. 생각해볼게. 근데 다른 사람도 알아봐. 명석이 입꼬리를 올린다. 대번에 내 속을 알아채고는 담배를 빼물어 한 모금 피운 뒤 입을 연다. 싫으면 됐어. 용균이 시키면 돼. 그러던지. 그래도 난 너 챙긴다고 먼저 제의한 거다. 챙기는 건 맛있는 곱창이면 충분하다. 마지막 남은 곱창을 젓가락으로 집어삼킨 뒤 잔을 들자 명석도 잔을 든다. 건배를 마친 녀석이 일어나 계산대로 향한다. 오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기분은 개운치 않다. 서비스로 나온 사이다를 그제야 딴다. 불판 옆에 오래 놔도 뜨끈한 느낌이지만 병째로 들이켠다. 집에 들어오자 김 부장이 카레 해놓은 거 남았다고 먹으란다. 친구가 곱창을 쌌다고 하자 그런 자리면 좀 부르지 그랬냐고 아쉬워한다. 게다가 친구가 일전에 말했던 IT 사업가고 지금 재기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자기 좀 소개해주지 왜 안 불렸냐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잠깐 김 부장을 소개해줄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외국 살기 싫어 돌아온 이 남자를 어느 바다에 떠있는지 모르는 섬으로 보낼 수 없지 않는가. 명석 역시 낯선 사람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다. 이유를 설명해도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일 제의도 받아 좋겠다며 빈정대는 김 부장. 부장님, 포르노랑 카지노 공통점 알아요?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역시 내 친구가 돈 냄새는 확실히 많네요. 그러니까 나 좀 소개해줘.
네가 보증하고 나이는 5살 정도 내리고 곰처럼 우직하고 개처럼 충성스럽다고. 응? 걔 이제 초면인 사람이랑은 절대 일 안 한대요. 에이, 그럼 술 사줘. 네가 곱창 냄새 풍기네 배가 고프잖아.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맥주 큐팩 있어요. 안주는 카레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시켜서 한잔하자. 그참 드시고 싶으면 혼자 드세요. 전 돈도 없고 술도 꽤 올랐다니까요. 실망한 듯 그는 마루에 깔아놓은 자신의 여로 돌아간다. 에휴, 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으니 배나 깔고 어서 뻗어야지. 들으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김 부장을 나는 모르는 척한다. 술고래인 그를 족족 받아주다간 나까지 거덜날 것이다. 돈도 건강도 같이 지내려면 단호해져야 되기에 나는 그의 뒤은 푸념도 못 들은 척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큰 덩치를 웅크린 채 배고파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 김 부장을 꼭 만세 곱창집으로 데리고 가리라. 근데 그게 과연 언제쯤일까? 슈퍼 할아버지의 펀치 콤비네이션.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 김 부장이 없다. 드디어 일을 구한 건가? 그랬다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니면 몇 날 며칠 집안에 들어박혀 인터넷으로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발로 뛰기 시작한 건가? 그렇게 적극적이었으면 벌써 구했겠지. 아니면 어제 술 안 사줬다고 삐쳐서 가출했나? 잘 삐치긴 하지만 넉살도 좋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그는 갈 데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옥탑 한쪽 창고로 쓰는 콘세트 구조물 안에 트렁크며 옷가지 등이 그대로 있다.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는다. 어제 그가 만들어 놓은 카레를 데워 먹고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펼친다. 김 부장이 없으니 내가 이 짓을 하는군. 아무튼 그가 없을 때만이라도 인터넷을 독점한 채 구직 활동에 힘을 기울여 보자. 상동무역 물류관리 안산 소재. 너무 멀다. 패스. 우리 정육 기술 보유자 우대. 초보도 가능. 은평구 응암동. 뭐야? 월급이 80. 최소 100은 받고 싶다. 패스. 역시 아무거나 찾지 말고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찾자. 그래, 여기. 메가 포인트. 맥 편집 디자인. 경력 2년 이상. 그런데 수학 교재 편집이라고? 숫자엔 잼병이라 패스. 도서 출판 수박. 디자인 팀장. 여기 괜찮네. 경력 3년 이상. 경력이 1년하고 2개월 모자란다. 패스. 주식회사 아민? 여긴 뭐하는 곳이지? 유아용 스케치북 일러스트 작업이라. 이거 해볼 만한데? 그림체가 자기들과 맞아야 하니 샘플을 보내라고? 보내주 뭐.
근데 내 그림체가 유아용 스티커에 어울리는 그림체는 아닌데. 앙증맞은 그림들을 그려서 보내야 하나? 아니면 원래 포트폴리오를 보낼까? 이거 갈등 생기네. 일단 보내자. 킵. 하지만 이곳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다른 곳 또 없나? 아이카툰즈? 학습만화 외주 제작사. 이거 만화가만 착취당하는 곳 아닌가? 페이지당 지급에 자세한 건 전화 주시라. 말로 어떻게 구워 삶으려는 거로군. 패스. 그때 밖에서 기척이 들린다. 나가보니 김 부장이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어깨에는 커다란 백을 맨 채 들어온다. 비닐봉지를 받아들자 어깨에 맨 백을 내려놓고는 의기양양하게 비닐봉지에서 돼지바 하나를 꺼내 먹으며 마당으로 나가는 김 부장. 비닐봉지 안을 살피니 아이스크림, 과일, 통조림과 즉석요리식품, 술, 캔커피, 과자 등 각종 먹거리가 그득하다. 캔커피 하나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에서는 김 부장이 백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다. 폴대다. 그가 폴대를 조립하며 나를 돌아본다. 덥지 그래? 텐트예요? 날 더 더워질 텐데 안에 둘이 있으면 덥잖아. 옥탑 마당이 더 더울 텐데. 오히려 바람 솔솔 들어오고 좋을걸? 코고는 소리에서 벗어나겠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함께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제법 고가의 장비인지 폴대 프레임이 견고하고 천도 바닥바닥하다. 갑자기 돈은 어디서 나서 이러느냐고 물으려다가 말았다. 폴대를 세우려 고개 숙인 그의 목덜미에 당연히 늘어져 있어야 할 금목걸이가 없다. 거의 쇠사슬 수준의 두께라 족폭들이나 차는 것 같다고 놀리자 어머니 유품이라 꼭 차고 다닌다고 말했던 금목걸이 말이다. 요즘 금값이 꼭대기까지 올랐더라고. 김 부장이 내 시선을 살피곤 주꾸미가 제철이라는 듯 말했다. 나는 별다른 대꾸를 못한 채 텐트 설치에 몰두했다. 설치 완료된 텐트는 햇볕도 막아주고 통풍창도 잘 되어 있어 기대 이상으로 근사했다. 더구나 방충망 일체형이라 모기 걱정도 없을 테고 바닥은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더해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차단했다. 겨울이야 추워서 어렵겠지만 다른 계절들은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듯 했다. 김 부장과 나는 텐트에 벌렁 누워 아이스크림을 빨았다. 텐트 밖으로 나온 발들이 햇살을 받아 따뜻하고 몸은 텐트 그늘에 숨은지라 조격이라도 하는 기분이다. 캠핑이라도 온 것처럼 한가지다. 김 부장은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눈을 감고 있다. 곧 코를 골기 새로 숨을 몰아쉬며 배를 내밀어댄다. 그 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듯하다. 그의 무게, 그의 허세, 그의 욕망, 그의 불안, 그의 안쓰러움. 이번 달 가족에게 붙여줘야 한다던 돈은 오늘 금목걸이로 해결됐을까? 그랬길 바라야겠다.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 아래 그의 가족은 한국의 폭염 속에서 호적되는 남편 혹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 순간 벼락이 울렸다. 계속 못들하고 자빠져 있어. 김 부장이 화들짝 깨어나 침을 닦으며 상체를 일으킨다. 나는 몸을 일으켜 텐트에서 나온다. 앞에는 작달막한 키에 고집스러움이 검버섯 하나하나에 촘촘히 새겨진
대머리 할아버지가 서 있다. 올 것이 왔구나. 슈퍼 할아버지, 슈퍼마켓 주인 할아버지란 뜻이 아니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에 간첩도 때려잡을 기세에 내가 세입자로 지내는 망원 이동 00000번지 명패 이름을 올린 분 김판고농이시다. 안녕하셨어요? 자네 아직 일자리 못 구했는가? 펀치 한방. 예, 알아보고는 있는데 망원시장 청과상에 배달 일 알아봐 줄까? 싫지? 대학교 나왔다고, 그치? 펀치 두방. 그래도 제 전공은 살려보려고요. 전공? 전공 좋지. 근데 저 족발은 뭐여? 곧 곰 한 마리가 굴에서 나오듯 김 부장이 두툼한 몸집이 텐트에서 빠져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이 친구 선배 김장경이라고 합니다. 슈퍼 할아버지 표적이 금세 김 부장으로 바뀌는 게 느껴진다. 나라선 다행. 김 부장은 덩치가 커서 표적도 넓다. 슈퍼 할아버지는 자기 앞에 와선 자기보다 20cm는 더 큰 김 부장 안면을 꼼꼼히 올려다본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본다. 안 돼. 표적을 바꾸지 마세요. 선배라고 하기엔 너무 늙은 거 아니야? 펀치 네 방. 제가 좀 들어 보이긴 해도 됐고, 내가 며칠 여길 눈여겨봤어. 보아니 길 잃은 곰 한 마리가 미로나무 위에 참새둥지에 눈꼴이더만. 어이 자네, 저 친구도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그만 떠나시지. 펀치 다섯 방. 어르신 말씀 참 명쾌하십니다. 이보게, 난 정확한 사람일세. 나는 세입자 한 명만 받는 걸로 이 친구 들였으니까 더 있을 거면 자네분 월세를 더 내든가, 아님 빨리 이거 철거여. 펀치 여섯 방. 그게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러자 슈퍼 할아버지가 번개같이 몸을 숙여 텐트 폴대를 움켜쥐었다. 김 부장과 나는 다급히 텐트를 붙잡았다. 텐트 확 뒤집어 버릴까? 월세 낼겨 안 낼겨? 펀치 일곱 방. 할아버지, 그럼 제 월세에서 10만 원만 더 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500에 40으로요. 내가 타협안을 제시했다. 자네는 자네 월세나 제때 내지 그려. 남은 보증금 얼마 안 되는 거 알아 몰로? 펀치 여덟 방. 어르신, 그런데 저는 방은 안 쓰고 여기 옥탑 마당만 쓸 건데 달에 15만 원 정도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참, 여기가 쪽방촌도 아니고. 슈퍼 할아버지는 여전히 텐트 폴대를 잡은 채 쭈그려 앉아있다. 45에 15로 혀. 최소 석 달분 월세 해당하는 보증금은 있어야지. 싫음 말고. 김 부장이 잠시 고민에 빠지자 슈퍼 할아버지는 한 채 주저함도 없이 텐트 폴대 한쪽을 힘껏 뽑아들었다. 펀치 아홉 방.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과 쇼부의 달인 김 부장도 꼬리를 말았다. 역시 슈퍼 할아버지답다.
그제야 슈퍼 할아버지는 허리를 세우고 일어나더니 담배를 꺼냈다. 반사적으로 김 부장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드린다. 슈퍼 할아버지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는 메가더처럼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자네도 보아하니 백소 같은데 일종 대형이 있어? 일종 대형이라면 면허 말이야. 있으면 내 후배가 망원 운수이사니까 마을버스 몰게 해줄게. 그게 제가 이송이 오토라. 역시 그렇구만. 그럼 자네도 전공이 있겠지. 전공 잘 살려봐. 이번엔 나까지 1타 2피, 펀치 10방.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이 꾸벅 인사를 하자 나도 옴격결에 같이 꾸벅했다. 하지만 슈퍼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서 쟁걸음으로 옥탑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등으로 인사받는 건 슈퍼 할아버지 재능 중 하나다. 충청도가 고향이라면서도 참 빠르시다. 김 부장이 방금 전 외계인 출몰한 거 봤냐는 듯 나를 돌아본다. 내가 말하려는 찰나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며 슈퍼 할아버지 대머리가 타원형 비행 접시처럼 옥탑에 출현했다. 물값이랑 전기값은 내가 분배하는 대로 내는겨. 그리고 똥 치우는 값은 여태껏 안 받았는데 자네 투실투실한 게 꽤 많이 쌀 것 같아. 이제 받아야겠으니 그리 알라고. 펀치 11방. 텅텅텅. 계단을 다 내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나서야 김 부장과 나는 텐트로 돌아와 뻗을 수 있었다. 펀치 콤비네이션 11방에 완전 녹다운 됐다. 원형 텐트의 바닥이 마치 복싱링이 캠퍼스처럼 느껴졌다. 주인 할아버지 강적이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부장이 말했다. 이 동네에 유명한 슈퍼 할아버지예요. 슈퍼도 가지고 계시면서 뭘 그리 깐깐하다냐? 슈퍼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망원이동 슈퍼 할아버지라고 불린다니까요. 거참 군대 고참 잘못 만나 꼬인 기분이 딱 이거였어. 근데 챙겨주실 땐 또 잘 챙겨주세요. 잔소리만 좀 견디면 돼요. 너도 내 나이 돼서 잔소리 함 들어봐라. 그나저나 똥 조금만 싸세요. 이씨, 왕창 팍팍 싸달란다. 그래요. 그래봐야 똥값이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녹다운 캔버스가 새근한 텐트로 변했다. 인생은 타임. 오늘도 김 부장은 텐트 속에서 나올 줄 모른다. 텐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긴 장맛비가 솔솔 내려 덥지도 않고 운치도 있는 데다 옥탑인지라 지하처럼 물들어 찰 염려도 없다.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텐트로 향했다. 그가 당연하다는 듯 라면과 나를 반긴다. 한 손에는 낡은 만화책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라면을 향해 젓가락을 가져간다. 이곳이 무슨 만화방도 아니고 참 볼썽사납다. 만화책을 넘기며 라면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동시에 낄낄대는 그의 재수가 놀랍기도 하다. 참다 못한 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애들처럼 밥상머리에서 산만하게 굴지 맙시다.
곧 김 부장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만화책을 들어올린다. 다시 봐도 재밌네. 어째 이게 히트를 못 쳤을까? 그의 선하기 사이로 만화책 제목이 또렷하게 각인된다. 정결자. 나를 만화가로 만들어준 작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못 나가는 만화가로 만들어준 작품. 잠시 라면 국물이 신물처럼 올라오는 것을 참아 넘긴다. 그거야 부장님이 잘못 팔아서 그런 거죠. 너 기억나냐? 내가 교보에 이벤트 2개나 달았던 거. 김 부장이 라면이 튀어나올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보기 싫다. 나는 대꾸 대신 라면 그릇에 얼굴을 묻는다. 임마, 니도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말이야. 때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때론이라뇨. 늘 안 되는 건 안 되죠. 아니지. 네가 꾸준히 했냐? 네 이름으로 나온 만화 몇 편이나 되냐? 내가 너라면 만화만 죽어라 그릴 거다. 진득하게 한 10작품 하면 1~2개는 평타 치고 잘하면 1개 대박 나는 거야. 사는 게 다 그래. 아무튼 넌 대박 만화가가 될 수 있어. 작심하고 그려보라고. 열심히 그리면 부장님이 책 내줄 겁니까? 아님 다시 잘 팔아줄 수 있어요? 일단 좀 그려봐. 일단 그리긴 뭘 그려요. 책 내주기는커녕 종이 살 돈 주는 데도 없는데. 밥상을 들고 텐트를 나온다. 밥상도 무겁고 일단 그려보라는 말도 싫다. 모두들 내게 고려 이야기는 뻥긋도 안 한 채 그려서 가져와 보라고만 했다. 그래, 만화 그리는 일은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차도 기름을 넣어야 가듯 나도 밥을 먹어야 손이 굴러갈 거 아닌가. 김 부장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나는 데뷔 만화가지만 사실상 무명이다. 어떻게든 그려서 어디에든 투고해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금방 되는 일이 아닌 것도 안다. 형편없는 성적표 내밀며 되려 짜증내는 아이처럼 행동한 거다. 그때 김 부장이 들어와 한마디 한다. 영준아, 내 말은 말이야. 어쨌거나 넌 재능이 있다는 거야.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네 만화 괜찮다는 거 잊지 마라. 대답이 없자 책상 앞에 슬그머니 종결자를 내려놓고 나가는 김 부장. 오늘 저녁 먹고 온다. 친구가 특허 상품 하나 출원한다는데 전망이 좋대. 어쨌거나 그놈이 한턱 낸다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당근이지. 입맛을 다시며 김 부장이 나간다. 나는 텅 빈 방에서 한동안 몽하니 앉아있다가 종결자를 집어들었다. 잠깐 들춰보려던 것을 다 읽고 말았다. 데자뷰. 내 작품을 다시 읽을 때마다 기시감을 느낀다. 대체 이게 나의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 나는 뭘 제대로 끝내본 적도 없고 주인공처럼 대담무쌍하지도 않지만 만화는 만화대로 살아서 수조 같은 내목 하나 내서 펄떡이고 있었다. 새삼 반가웠다. 의욕이 샘솟아 만화 관련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한다. 만화가 협회 사이트, 주요 웹툰 사이트, 만화 마니아 사이트, 선배들과 습작을 위해 만들었던 만화 동인 사이트, 그리고 선배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닥치는 대로 살핀다. 그간 공모전이 3개 지나갔고 웹툰으로
제대로 뜬 피 선배의 뒷담화가 돌고 있다. 모 드라마가 자기 만화를 표절했다고 제작사를 고소했다는 Y 선배 기사도 있다. 오랜만에 들어간 나의 페이스북에는 새 소식 12개가 남겨져 있었는데 모두 영양가 없는 안부와 초대다. 한때 친했던 만화계 마당발 K 선배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다. 그의 결혼식 이후 2년 만이다. 페이스북에 크게 뜬 사진 속 K 선배는 자신과 꼭 닮은 딸을 안고 있었다. 그 아래 멘트. 이번 주 토요일 지구 최고 미녀 정연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모두와 축하해주세요. K 선배는 작은 히트작 하나로 만화계에서 10년째 버티는 마당발이다. 2년 만이라도 찾아가면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반길 것이고 그 뒤로 수많은 선후배들이 술잔을 기울이겠지. 그래, 다시 만화일을 찾아보려면 이곳이 제격이다. 나는 오랜만에 만화가들을 만나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동안 잠수를 타긴 했지만 만화계에서 내 평판은 나쁘지 않다. 분명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토요일이면 당장 내일? 하불사, 돌반지는 어찌 마련할꼬. 인터넷으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김 부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각. 그에게 5만 원을 꾸면 돌잔치 입장료는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네이버 지식인을 확인해보니 요즘은 금값이 비싸 돌반지보다 그냥 5만 원 정도 내면 된다는 답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나는 김 부장에게 5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 만화 다시 해보려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 안 꺼줄 수 없을걸? 만화 그리라고 동료하며 펌프질한 건 그가 아닌가? 응? 그가 돌아오는 대로 돈을 꿀 심산이었는데 친구를 만나 몇 차를 도는 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어느새 추적추적 잠이 오기 시작했다. 순간 밑에서 동굴에서나 울릴 법한 굵직한 괴성이 몇 차례 들려왔다. 창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괴성의 주인공은 집 앞 전봇대에 몸을 잔뜩 웅크린 김 부장이다. 내려가려는 찰나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슈퍼 할아버지 우렁찬 고함이 귀를 때린다. 젠장아,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안녕하게 생겼어? 에이, 그 더럽게 많이 토해놨네. 아예 똥이나 싸지 그려. 김 부장이 입을 훔치며 겨우 인사를 했지만 슈퍼 할아버지 분노는 가실 기색이 없다. 할아버지가 청소 도구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간 그때를 노려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김 부장은 나를 보자마자 아군을 만난 포로처럼 반갑다는 표정으로 뭐라 말을 했지만 단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서둘러 그를 부축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제길 입구에서 할아버지와 딱 마주쳤다. 어디? 다 치우고 들어가야지. 선배가 많이 취해서요. 일단 방에 누이고 제가 내려와 할게요. 오군! 저 친구 또 이러면 월세고 뭐고 당장 쫓아낸다고요. 순간 내 몸에 기대 흐느적대던 김 부장이 고개를 쳐들고 참이슬이 맺힌 듯한 눈망울로 슈퍼 할아버지를 응시한다. 그 참 빡빡하게 구시네. 배야! 아, 영감아.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안타성 타구를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는 유격수처럼 김 부장의 입을 틀어막았다. 뒤이어 취해서 그러니 제발 이해하시라는 말을 슈퍼 할아버지께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를 부축해 올라갔다. 뒤통수로 연신 날아오는 슈퍼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해석시키기 위해 유독 세게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김 부장을 방에 눕히고 다시 내려간 나는 슈퍼 할아버지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오바이트 일체를 치워야 했다. 슈퍼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지금이라도 김 부장을 쫓아내려고 했다. 나는 김 부장이 기러기 아빠의 실업자며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마음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슈퍼 할아버지는 기러기 아빠 같은 게 생기는 잘못된 교육 구조와 실업자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 그럴수록 세상을 이기기 위해 혹독하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약한 요즘 사내놈들에 대해 한바탕 독서를 퍼부었다. 결과적으로 청소보다 설교를 듣는 게 더 고역이었다. 청소를 다 마치자 슈퍼 할아버지가 감시를 끝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새벽에 토삼을 시큼한 냄새와 슈퍼 할아버지 개똥 설교에 둘러싸인 채 집 앞 전봇대 옆에 서 있어야 했을까? 곧 끊었던 담배가 생각났다. 옥탑방에 올라와 보니 김 부장이 내 침대에서 자고 있다. 트렁크 팬티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돼지처럼 씩씩대며 잠든 그를 처연히 바라보았다. 오늘은 내가 텐트에서 자야 되겠다. 김 부장의 허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냈다. 담배를 한 겹이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새벽의 담배는 언제나 맛있다. 밤새 원고를 그려야 했던 초보 만화가 시절 새벽 담배는 유일한 나의 친구였다. 담배를 끄는 시기와 만화를 그리지 않게 된 시기가 비슷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냈다. 다 피운 담배의 불로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곤 다시 한 모금 깊게 빨았다. 오랜만이어서인지 몽롱한 기운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이내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는 크로키 노트를 꺼냈다.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펴고 펜을 들어 잠든 김 부장을 그리기 시작했다. 니코틴 때문일까? 담배를 피우며 그림을 그리니 손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손이 빠른 데다 마감도 잘 지키는 편이었다. 만화는 히트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성실한 작가로 인정받던 와중 한순간에 만화를 접어버렸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화를 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때였다. 김 부장이 뭐라고 웅얼거렸다. 예? 인생은 타임이라고. 뭐라고요? 그게 인생은 타임이래.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네 뭐라네 씨발. 타이밍이겠죠. 에이씨. 아무튼 그놈 새끼가 특허 상품 같지 않은 대신 자금을 대래. 그리고 훈계나 하고 지랄이잖아. 씨발. 형준아, 내가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술값이 없어서 급실급실 해주다
나왔다는 거다. 시팔로 새끼. 코골듯 울먹이며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묵묵히 들으며 그의 모습을 마저 노트에 담았다. 적어도 그림 속 그는 울고 있지 않았다. 사보와의 재회. 요즘 경조사에 3만 원 내면 욕먹는다던데. 김 부장의 말이 영 거슬린다.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3만 원밖에 없다면서 꼬수고는 김을 뺀다. 그래도 3만 원이 어딘가. 이건 나만의 취업박람회 입장료란 말이다. 동인천행 급행열차에 올랐다. 급행이라 생각보다 빨리 가긴 하는데 그래도 동인천은 멀다. 인천행 국철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최근 몇 년간 만화가 선후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룬 곳이다. 수유리 일대와 망원동 일대에 주로 서식하던 가난한 만화가들이 오르는 서울 반값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일부는 안산으로, 일부는 남양주로, 일부는 동인천으로 상계한 지도 꽤 됐다. 지난 10년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는데 만화가들 수익은 갈수록 떨어졌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잡지 연재 지면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인터넷 웹툰과 학습 만화 시장만이 살아남았다. K 선배 역시 잡지 만화 시절에는 나름 히트작도 내고 유명세도 탄 만화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학습 만화 일을 하며 첫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보느라 정신없다고 했다. 나는 오늘 K 선배 혹은 다른 만화가 선배나 선배의 지인들 중 누군가에게 학습 만화 일을 소개받으려 한다. 그렇게나 하기 싫었던 학습 만화. 만화가가 되어서 자기 창작을 해야지 왜 교재 따위나 만들며 재능을 낭비하느냐며 잘난 척하던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는 돈을 벌려고 재능을 쓰고 그 돈으로 시간을 사서 재능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순환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악순환이 궤도에라도 올라야 한다. 적어도 돌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동인천행 열차가 어느새 궤도에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반드시 이를 얻어낼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열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돌잔치 장소가 어디였더라? 형, 얼마 안 돼요. 많이 먹고 가. K 선배는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는 표정이다. 내 근황도 물어보지 않는다. 나는 슬며시 그의 바지 호주머니에 3만 원이 든 봉투를 우겨 넣었다. 그는 내게 한 번 웃어 보이곤 다시 어떤 부부를 호들갑스럽게 맞이한다. 형수님은 저만 치서 울고 있는 돌잔치 주인공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여느 돌잔치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어디에 앉아야 할까? 누구에게 아는 체를 해야 할까? 일단 혼자라도 빈자리를 잡은 뒤 접시를 들고 뷔페 음식을 퍼날라야 할까? 수많은 고민을 담은 눈동자를 굴려본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른다. 순간 시상식 때 일이 생각났다. 우수상을 받고 존경하던 만화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슨 출판사 만화 기자들과 인사를 해대고 정신이 없던 입문 시절 말이다. 이 자리는 마치 새로운 입문이라도 하느냐 부담이 어깨를 누른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본다. 마당발 K 선배답게 익숙한 만학의 인사들 얼굴이 보인다.
이제 그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럴 만도 하겠지. 7년 전보다 살은 10kg이 더 불었고 이마를 규성하는 북방 한계선은 점점 더 올라가 인상마저 변할 지경이다. 쥐팡이라도 되는 양 뷔페 접시를 앞세우고 음식들 사이를 돌았다. 긴장한 나머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에게 훈계를 하는 듯하다. 지금 음식이나 처먹을 때냐? 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서 살갑게 친분을 나누라고. 어쨌거나 뷔페 식당에선 음식을 태운 접시를 들고 있어야 정상이기에 대충 풀떼기와 호박죽을 담고 있는데 누군가가 먹는 게 그게 뭐냐? 라고 툭 던진다.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 아랫부분 전체를 털로 덮은 엘 선배가 접시에 올린 김밥을 손으로 입에 가져가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형, 안녕하세요. 이 새끼, 얼마만이냐? 글쎄요, 여전하시네요. 그의 털에 대한 헌사였다. 엘 선배는 턱수염을 두어 번 만지작거리고는 그 손으로 다시 김밥 하나를 집어먹는다. 지금 왔나 보지? 안주거리 좀 집어들고 내 쪽으로 와. 고원의 손길을 내미는 털보 천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엘 선배와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인상만 보면 영락없는 마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랄까, 평소엔 친절한데 종종 지랄맞은 성격으로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다. 언젠가 그는 술자리에서 내가 너무 반듯한 성격이라 좋은 작품을 못하는 거라고 면박을 주었다. 묵묵히 그 면박을 받으며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반듯함과는 거리가 먼 엘 선배가 좋은 작품을 많이 그려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고 펑크와 기행으로 유명한 그보다는 내가 더 좋은 만화가라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엘 선배는 이 망망대해에서 내게 동화줄을 내려준 유일한 인간이다. 나는 그가 좋아할 만한 기름진 안주거리를 접시에 채우곤 동화줄을 붙잡으러 갔다. 엘 선배 자리는 창가 구석이었다. 그런데 그가 K 선배와 친했던가? 아닐 것이다. 엘 선배 옆에는 똘똘이 스머프를 닮은 내 또래 사내가 앉아 초밥만 잔뜩 담은 접시를 말없이 비우고 있었다. 왠지 가까이 하기 싫은 스타일이다. 다행히 엘 선배는 똘똘이 스머프에게 나를 소개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맥주잔부터 채워주었다. 건배하고 나자 그가 수염에 맥주 거품을 쓱 닦고는 부하를 바라보는 산적 두목 표정을 짓는다. 잠수 다 탔냐? 그냥 왔어요. 축하해드리려고. 지랄, 축하는? 저 새끼 기저귀가 뻔다고 자기 작품 연재도 접고 학습 만화 그리느라 똥줄 빠진다. 똥줄 빠지면 자기 기저귀도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유머하고는. 엘 선배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잔을 들었다. 청량한 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간의 공백을 채워주었다. 뒤어 내가 집어온 기름진 안주를 먹고는 다시 잔을 부딪히고 또 마시고를 반복했다. 그렇게 위장과 영혼의 채찍질을 가한 뒤 그가 헤어진 여자친구 안부를 묻듯 입을 열었다. 어떻게? 만화는 좀 그리고 있냐? 나는 다시 그리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 곤란하다고 답했다. 엘 선배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만화는 그리고 있냐고 묻지 않았다. 굳이 물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가 술잔을 비우고 입을 열었다.
너 학습물 그려볼 생각이 있냐? 순간 물론이죠 하는 말이 동태전 조각과 함께 튀어나올 뻔했다. 음식을 마저 오물거리며 여유를 차린 뒤 엘선배를 올려다보았다. 예, 이제 뭐든지 그래야죠. 그러자 엘선배가 옆에 똘똘이 스머프를 팔꿈치로 툭 쳤다. 똘똘이 스머프가 곧바로 나를 돌아보고는 기계적으로 명함을 한 장 꺼내 건넸다. 아예 툰즈 홍준영? 아그레 시리즈 담당 홍준영입니다. 음성록음 보이스 같은 말투다. 만화가 오영준입니다. 가만, 이거 둘 이름이 데칼코만이네. 준영, 영준. 좋아. 오 작가, 여기 내가 거래하는 출판사 담당 편집자 홍 팀장. 여기 오 작가는 알지? 종결자.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되는 사내가 잘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눈을 마주쳤다. 내 작품을 알고 있다니. 냉정해 보이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청사초롱 불빛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든 의문은 나 못지않게 학습물 작업을 비판하던 단행본 만화 지상주의자 엘 선배의 변신이었다. 그럼 형도 이제 학습물 그려요? 엘 선배는 수염을 두어 번 만지작거린 뒤 커터를 뽑았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돈도 제때 잘 주고. 엘 작가님이 아그레 시리즈에서 제일 히트친 아그레 화장실의 역사를 작업하셨죠? 똘똘이 스머프가 참석하듯 알려준다. 엘 선배는 우쭐 반 겸허 반의 미소를 지은 뒤 잔을 비우곤 내게 자신의 잔을 건넨다. 형은 말이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바뀌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와서 그려. 그는 이제 전공을 독설해서 궤변으로 바꿨나 보다. 나는 일단 따라가기로 했다. 어차피 돈만 준다면 내 누드라도 그릴 각오로 온 자리였으니까. 그가 잔을 채워 건네자 내가 비웠다. 그의 잔을 돌려주며 잔을 채워주자 그가 비웠다. 그리곤 엘 선배는 홍 팀장이라 불리는 똘똘이 스머프에게 내가 실력도 있고 마감도 잘 지키니까 무조건 하나 맡기라고 했다. 똘똘이 스머프는 내게 번호를 물은 뒤 다음 주 초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나는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리액션으로 그들과 보조를 맞췄다. 속으로는 시리즈 제목이라는 아 그래를 연신 되뇌며 너무나 순조롭게 원하던 일감을 얻게 되니 긴장이 풀렸는지 술이 오르기 시작했다. 말술인 엘 선배도 제법 취해 피 선배와 제이 선배 등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다. 똘똘이 스머프는 아랑곳 없이 초밥을 3접시째 가져와 먹으며 엘 선배의 주정을 받아주었다. 보기보다 비위가 좋은 사람 같다. 그래도 계속 이러다가는 엘 선배가 사고라도 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되는 엘 선배의 육두 문자와 쌍시옷 추임새에 옆자리에 K 선배 고모부나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이 자꾸 힐끔대며 혀를 차는 게 보였다. 순간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났다. 다행히 진원지는 엘 선배가 아니었다. 연회장 조항에서 테이블을 탕 치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뒤어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 하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돌아보니 빗속 마르고 키가 큰 중년 사내가 피 선배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피 선배는 웹툰 작가로 유명세를 탄 뒤 패널로 출연한 방송에서 재치 있는 언변을 발휘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만화계 대표 스타 작가다.
지금 그는 평소에 여유롭던 이미지와는 달리 잔뜩 당황해서 뒤로 몸을 빼기 급급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년 사내가 테이블 위에 접시에 있던 방울토마토와 포도 등의 과일을 닥치는 대로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중년 사내는 기성을 몇 번 지르며 연회석에서 끌려나갔다. 이소룡의 기성과는 약간 다른 좀 더 청승맞은 그 기성을 듣고서야 나는 그를 기억했다. 사부! 10년 전 내게 만화를 가르쳐준 그 사람이다. 술이 확 깨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켜 사부가 끌려나간 쪽으로 향했다. 사부는 연회장 밖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부의 후배 아저씨 2명이 그를 타박하고 있었다. 마치 아까의 일은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앉은 채 후배들이 타박을 듣는 그에게 내가 다가갔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낚시를 즐기시는지 해변의 햇빛에 잔뜩 그을린 듯 얼굴이 검붉다. 만하게 꽃중년이라고 우기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던 쌍꺼풀 깊은 눈과 날쌘 콧날, 줄기가 긴 식물처럼 껑충하고 마른 체구까지 내가 아는 사부가 맞다. 너 왔냐? 사부, 잘 지내셨어요? 말도 마라. 방금 보지 않았냐? 무슨 일인데요? 사부는 예의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담배를 청했다. 내가 담배를 꺼냈고 후배가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사부는 맛있게 한 모금 빨고는 바둑돌 내려놓듯 툭 한마디 했다. 피가 날 깎거든.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저 녀석한테 스토리를 보냈어, 2달 전에. 요즘도 꾸준히 쓰셨나봐요. 아니, 예전에 그거 있잖아. 인간 실험지대라고 스포츠 신문에 연재하다만 거. 그걸 보낸 거예요? 조금은 고쳤지. 그래도 아주 훌륭하더라고. 그런데 저 녀석이 2달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야. 싸가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오늘 놈이 올 거란 첩보를 듣고 와서 물은 거야. 내 스토리 읽었냐? 왜 대답이 없냐?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주워거렸다. 읽기는 했대요? 읽었다고는 하는데 개뿔? 2달간 안 읽다가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스토리 보낸다고 전화했을 때도 바쁘다고 고사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냥 보냈지. 더러워서 안 한다고 마음 잡수고 잊으세요. 그렇지. 그런데 얼굴 보니까 화딱지가 나잖아. 사부, 이렇게 과격하시지 않았잖아요. 곧 옆에 후배들이 피식 웃었다. 야, 나도 이제 악에 받쳐 산다. 너 데리고 신선 노름하던 시절 만화판이 아니야. 들어가자. 술 한잔하게. 사부가 일어나자 또 후배가 그를 제지했다. 사부는 오랜만에 아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럴 거냐며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한잔하겠다고 그들을 설득했다. 나도 내가 모시겠다고 거들고는 사부와 함께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연락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알았으면 추석에 한우라도 사들고 안산에 한 와라. 한우는 좀... 그럼 미국산 사오든가. 그렇게 말하고 사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그 순간 사부가 나를 뒤로 한 채 후다닥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놀라서 쫓아갔더니 사부가 피선배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구타에 피선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사부는 그를 밟기 위해 오른발을 쳐들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제압당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내가 아는 사부가 맞나 할 정도로 기가 찬 광경이었다. 사부와 다시 마주한 건 2시간 뒤 동인청역 뒷골목 감자탕 집에서였다. 사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 선배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 선배는 만약에 한참 선배인 그를 차마 어쩌지 못하고 훈방 조치에 동의했다. 모두가 가고 사부와 나만 남은 자리. 사부는 별말이 없었다. 술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물잔을 비우곤 거기에 소주를 콸콸 부어 원샷을 한다. 그제야 사부가 청개구리띠란 게 떠올랐다. 타고난 반골 기질 때문에 누가 뭐라 말하면 일부러 반대로 굴던 모습. 그런 점만 놓고 보면 내가 아는 사부가 분명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때리고 하는 모습은 내가 아는 그 사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사부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동시에 그가 예전에 내게 해주던 말들이 떠올랐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둘만 남아 술을 마시고 있다. 사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됐고 나도 30대 중반이다. 그동안 만학의 행사나 몇몇 선후배 모임에서 뵙기는 했지만 7년 전 내가 공모전에 당선되고 나서는 만남이 뜸해진 게 사실이다. 그쯤 사부는 연극배우 후배들과 난타를 능가하는 공연을 준비한다고 바빴다. 그는 내 당선에 축하 대신 이런 말을 남겼다. 너 이제 그 바닥 못 떠나겠구나. 축하해야 할 일에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당시에는 울컥했지만 납득이 간 건 채 1년이 안 되어서였다. 이후로는 사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부는 사부대로 나를 찾지 않았고 나는 제자로서 먼저 인사할 의무를 방기했다. 둘 다 그럴 겨를도 없이 삶의 안개 속에서 자기 방위만 찾기 바빴던 것이다. 어느덧 둘 다 술이 많이 약해졌다. 사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나는 감자탕 국물에 볶아놓은 밥을 깨작깨작 퍼먹고 있었다. 주인 아줌마가 우리 자리에 오고 나서야 나는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었다는 걸 알게 됐다. 불이 나게 정신을 차리고 사부를 깨웠다. 사부, 가야죠. 여기 문 닫는데요. 그래. 사부, 안산 사신다고 그랬죠? 안산? 안 산다니까. 에이, 아까 주석이 안산으로 한우 사오라고 했잖아요. 안산에 안 살아. 안바다에 살아.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안산에 사는 건 확실해졌으니 나가서 택시를 태워드리면 될 것이다. 나는 사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자 사부가 간질병 환자처럼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내 부축을 뿌리쳤다. 너나 간지럼 많이 타는 거 알고 그랬지라며 눈을 흘기는 사부. 어쨌거나 정신이 들었다. 감자탕집 술값은 사부가 현찰로 계산했다. 다행이다. 나는 사부에게 안산까지 갈 택시비는 있느냐고 물었다.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뜸 한 잔 더 할래? 라며 손짓했다. 그런데 그 손짓에 택시가 와 섰다.
사부는 뻘쭘하게 택시에 올라타고는 창밖으로 손을 뻗어 두어 번 흔드셨다. 저 낭만이 좋다. 따뜻하고 쓸쓸한 낭만이다. 그러나 나는 곧 낭만 따위는 뒤로 하고 어떻게 서울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택시비는 없고 서울로 가는 국철은 5시 넘어서야 가동된다. 동인천 지하 역사에 몸을 맡길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역사로 향했다. 그때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사부가 택시 안에서 기사의 불만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야, 타! 왜 돌아오셨어요? 너 택시비 없지? 내가 니네 집까지 태워다 주고 안산 갈게. 저희 집 멀어요. 어딘데? 망원동이라고. 성산대교 지나서. 망원동? 가깝네. 난 또 수율이나 남양주라고. 어서 타. 실로 오랜만에 사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택시에 올랐다. 인천 차여서 서울 가면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기사 말에 안산 갈 때는 안 그랬냐며 사부가 맞불을 놓는다. 기사가 더 대꾸하지 않자 사부가 이기양양해하며 나를 돌아본다. 아까 피선배 건도 그렇고 사부의 전투력이 많이 늘었다. 다소곳한 수수상태 같던 분이 악착 같은 가시덩굴로 변한 것 같다. 정말 돈 있으세요? 걱정 마. 나 현찰 많아. 그냥 여기 좀 있다 가면 되는데. 너 망원 산다며. 안 데려다주면 원망 들을까봐 그랬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새벽 택시는 때론 타임머신 같다. 택시가 망원동에 접어들자 이미 주도권을 잡은 사부는 내 설명을 기사에게 지시했고 골목길을 돌아 집 앞에 집요하게 택시를 대기했다. 나로서는 황송할 따름이었다. 사부는 늘 술을 같이 마시다 먼저 사라지는 분이었다. 함께 끝까지 마시거나 여관 같은 데 몰려가 잔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다시 한번 사부에게 감사함이 몰려왔고 그동안 연락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솟구쳤다. 나는 택시에서 내린 뒤 손을 흔드는 사부의 손을 덥석 잡고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사부는 민망하게 왜 이러느냐며 손을 빼고는 고개를 들어 옥탑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사냐? 예, 옥탑이요. 옥탑? 좋지. 그럼 들어가. 잘 자라. 예, 고마워요 사부.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집도 알았으니 언제 한번 놀러 올게. 예, 꼭 오셔야 돼요. 혹시 서울 오셨다가 안산 가는 차 끊기면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사부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어 보였다. 택시는 안산을 향해 출발했다. 택시비가 좋게 10만 원은 넘을 텐데 다시 한번 사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솟구쳤다. 그때는 그런 마음만 들었다. 별 생각이 없었다. 술에 취했고 오랜만에 재회와 호의에 감사했다. 오늘의 꼼꼼한 배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